르네상스가 태동을 합니다. 르네상스가 무엇이냐? 19세기 중반에 프랑스 역사가 질 미슐레가 처음 주도적으로 사용했다고 하고요. 야코프 부르카르트한 사람이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명이라는 저서를 발표하죠. 여기서 르네상스가 등장을 했는데요. 사실 이 말은 조르조 바사리라고 하는 예술가 평전이라는 책을 낸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벌써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르네상스라는 건 부활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니면 문예부흥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럼 무엇이 부활이고 무엇이 부흥이냐? 고대의 영광스러운 시대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그리스 로마의 영광스러운 시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부활해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운동, 그것이 15세기, 16세기의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사리라는 사람은 예술가들의 생애란 책에서 조각, 회화, 건축에서 이것이 어떻게 진척되었는지 이것을 설명하게 된 거죠. 이 용어도 어찌 보면 이제 거꾸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 사람들이 르네상스를 쓴 건 아니고 19세기 사람들이 볼 때 시대를 나눠보려고 하니까 바로 근대 그 계몽주의, 이 시대를 보니까 이 계몽주의 시대가 어떻게 왔냐라고 했더니, 자, 1000년간의 그 중세의 무지몽매한 시대가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 새로운 시대의 특성이 고대 거를 부활해서 만들어졌더라라고 해가지고 르네상스라는 것을 붙이게 된 거죠. 그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몇 가지 보면, 첫 번째는 최고 권력자였던 교황의 권력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이것이 점차적으로 약해지는 그 과정, 교황과 주교 중심의 서유럽이 사실상 국가 역할을 해왔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문제를 드러내더라고 하는 거죠. 그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돈 문제죠. 그 돈 문제는 어디서 나왔냐? 서기 312년에 있었던 밀라노 칙령부터죠. 그 밀라노 칙령에 의하면 교회가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그리고 사제 계급은 면세다라고 하는 거고, 또 교회한테 많은 재산을 기부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또는 연옥에서 벌이 면제가 된다라고 하는 교리가 만들어지면서 교회가 점차적으로 부자가 돼가는 겁니다. 민중들의 세금은 가장 먼저 교회가 받습니다. 사실상 교회세였던 거죠. 10% 교회세를 받게 되고, 또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재산을 교회에 기부하다 보니까 교회와 수도원이 점차적으로 부자가 돼가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의 민중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죠. 중세 시대는 굉장히 살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있던 부의 거의 모든 것이 교회와 수도원으로 몰리고, 또 이 돈을 유지하고 있는 이 성직자들이 본래 독신주의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제들이 결혼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교황도 결혼한 사람들이 꽤 있었고, 공식적으로는 결혼하지 않았어도 첩을 갖고 있다거나 사생활을 많이 뒀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었고요. 또 성직도 매매가 많이 있었죠. 실제로 교황도 돈으로 밀어 올렸던 그런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돈과 권력이 교회와 수도원에 몰리다 보니까 당연히 절대 권력이 생긴 그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대표적으로 이단이라고 하는 세력들이에요. 자, 이단이 교리적으로도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게 아주 유명한 이단이 바로 카타리파 또는 알비파였습니다. 자, 프랑스 남부에서 나오게 된 사람들이었는데요. 12세기, 13세기에 툴루즈라는 데서 생겨난 교파죠. 이 사람들은 만이교 영향을 받은 이원론이었다. 사랑과 권세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믿음. 자,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 권세, 교황을 중심으로 한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은 데로 임하는 사랑이 어떻게 교황의 저 권세와 양립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분명히 생각할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교리상으로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교황권의 불인정. 아리우스파 같은 사람들, 자, 삼위일체 대신 두 하나님, 성부가 위에 있고 성자가 그 밑에 있는
이런 체제를 사람들은 이게 더 믿기가 쉽거든요. 이런 사람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죠. 자, 그러면 교황권을 불인정하고 각 지역의 주교를 따르지 않으면 이 교황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사람들 보내죠. 군대를 보냅니다. 이 군대는 당연히 십자군이라는 명목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토벌 군대를 만들어서 이 알비파를 토벌을 하게 되고요. 그 알비파 토벌군의 일원이었던 사제들, 또 수도사들을 중심으로 도미니크 수도회라는 것들이 창설되게 됩니다. 개혁파 중에 세게 나온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등장을 하는 거고, 비교적 온건하게 교회 내에서의 개혁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탁발 수도회라고 불립니다. 자, 왜 그럼 탁발 수도회냐? 수도원은 민중들의 기부 아니면 민중들의 헌사를 통해서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오로지 내가 재산 없이 탁발을 해서만 생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탁발 수도회라고 부르죠. 여기에 등장했던 두 파가 있는데요.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도미니크 수도회입니다. 자, 도미니크 수도회는 설교자 수도회라고 불리고요. 흰색 의복 위에 검은색 망토를 입어서 블랙 프라이어라고 불렸습니다. 자, 이 도미니크 수도회는 원래 그 카타리파를 설교하러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말로 이렇게 평정을 하려고 하다가 말로 잘 안 됐죠. 그래서 군사를 통해서 척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도미니크 수도사가 말로 설교를 하다가 안 되니까 자신이 이 아예 주도적인 탁발 수도회를 만들어 가지고 개혁을 주정하게 된 거죠. 홀로 수도하는 몽크가 아닌 프라이어다, 형제다. 홀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 뭐 동물과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게 아니라 형제라고 하는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수도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탁발 수도의 특징은 후원이나 재산을 거부하고 오로지 탁발, 즉 구걸 활동으로만 생계를 유지하겠다라고 해서 탁발 수도회가 된 겁니다. 또 프란시스코 수도회가 우리가 대표적인 탁발 수도회인데요. 가난과 청빈을 모토로 하는 작은 형제라고 불렸습니다. 회색 수도사복을 입어서 그레이 프라이어다라고 했다는 거죠. 자, 이 도미니크 수도회는 성 도미니코 구스만이 툴루주에서 시작한 거죠. 자, 그 툴루주가 바로 카탈리파의 본거지였죠. 카탈리파를 척교로 목표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종교 재판을 하게 된 거죠. 상당히 과격한 단체로서 운영을 하게 됐고, 이 도미니크 수도의 특징은요, 교육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교육에 집중을 했죠. 그래서 대학 설립에 적극적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탄생한 게 파리 대학, 볼로냐 대학, 몽펠리에 대학 등의 수도의 학교를 만들게 된 거죠. 가장 유명한 개혁파 수도회는 프란치스코 수도회죠. 자, 오늘날 이탈리아의 아시시에 가면 프란치스코 기념 수도원이 있어요. 그 이 수도원 지하에 가면 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제 무덤도 있고요. 여기도 중요한 순례지 중에 하나죠.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가서 이 무덤에 참배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시의 성자로 불리죠. 원래 이 사람은 꽤 부자인 상인 아버지를 뒀는데요. 그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 아들이 탁발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준 옷을 입고 어떻게 내 말을 안 들고 탁발 활동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아들인 프란치스코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준 옷을 다 벗어던지고 나는 옷 한 벌과 지팽이 하나만, 허리띠 하나만 갖고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탁발수도의 운동을 일으키죠. 이 사람이 주장한 건 무소유와 청빈, 설교 활동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증산층과 지식인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역설적으로 대중들이 막 호응을 하다 보니까 형제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수도사 형제들 많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조직이 만들어지고 대중들이 호응한다는 건 뭐예요? 돈을 준다는 거고 조직이 만들어지고 재산이 늘어난다는 거죠. 역설적이라는 거죠.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개혁파의 태동은 교회의 자정작용에 큰 역할을 했죠. 왜냐하면 민중들은 알고 있죠. 저 교회가 지금 타락하고 있다. 교황과 사제가 타락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런 탁발 수도회가 등장을 하니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봐도 이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이야기하는 게 옳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황과 사제들도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자정을 하게 마련이죠. 자, 이렇게 교회도 변하고 있다면 이 민중사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십자군 원정이었어요. 자, 12세기, 13세기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한 십자군 원정을 떠나면서 이 서유럽에서 이 동지중해로 많은 군사들이 건너갔죠. 자, 어떻게 건너가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럼 어떤 배냐? 바로 이탈리아 여러 도시들의 배를 타고 가게 되죠. 그리고 그 배에는 군수 물품이 실려가게 되고요. 또 예루살렘에 싸우던 병사들 중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또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럼 배에는 여러 상품들이 자연스럽게 실리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들이 이때부터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네치아, 피사, 아말피 같은 도시들이 등장을 하면서 부가 생기기 시작하죠. 교육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동지중해와 서지중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물품 교육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방의 향신료, 면직물, 비단, 도자기 같은 것들이 서유럽에 건너가서 또 귀족층들의 수요를 이제 채우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탈리아 여러 도시들이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긴 건 아말피, 그다음에 제노바, 피사, 베네치아, 안코나, 놀라 이런 도시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도시들이 그냥 시골 동네였다가 도시들이 상업 활동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부를 확보하니까 이 부를 만든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전에는 토지 귀족들이 많이 있었던 이런 땅들인데 이런 땅들에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도시에서 돈을 반, 토지를 비록 보유하지 못했어도 돈을 많이 번 상인들이 등장을 하니까 이 상인들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의 바깥의 지역까지도 상업활동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십자군 시대 이후에 지중해에서 주로 교육이 이루어지다가 지중해를 벗어나 저기 영국까지도 가서 이 모직물을 들여다가 제노바에 내려서 여기서 가공해서 동방으로 가는 이런 대규모의 상업활동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십자군 이후에 일어났던 큰 변화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변화의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가 베네치아죠. 자, 베네치아는 동지중해와 서지중해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상업 도시였다고 할 수 있죠. 또 이탈리아 서쪽에는 제노바가 있었고요. 그 제노바와 베네치아가 양대 산맥으로 상업 활동을 주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리알토 다리, 베네치아에 있는 가장 중요한 다리, 리알토 다리 옆에 보면 독일 상관이라고 있어요. 자, 독일 상관 보면 여기 배를 댈 수 있죠. 딱 배를 딱 대고 여기서 물건을 내리면 이 독일 상관에서 독일 상인들이 여기서 배가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프스 이북에 있는 뭐 네덜란드나 뭐 독일 지역에서 상인들이 거기서 팔 만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베네치아에 와서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베네치아 배가 동부 지중해에서 여러 상품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교육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영국에 있었던 모직물이 피사를 거쳐서 피렌체에 와서 여기서 가공을 해요. 그래서 피렌체에서 가공된 이 모직물이 베네치아에 와서 여기서 배에 실려 가지고 또 동쪽으로 가는 이런 상업 활동이 많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여기 이제 학문도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 6세기부터 10세기, 11세기 경까지는 유럽이란 땅은 정말 일자무식들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이었던 거죠. 학자들은 전혀 없고 기껏해야 조금 배운 사람들은 수도사 정도였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12세기, 13세기가 되면서 이 지역에도 학문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동부 지중해 이슬람 또는 비잔틴 제국에서 이런 학문들이 넘어오면서부터죠. 그래서 서유럽에 스콜라학이라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도시별로 학문들이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볼로냐는 법학 중심으로, 몽펠리에는 의학, 파리에는 신학, 옥스퍼드에도 신학 중심으로 학문이 생겨납니다. 자, 신학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학문이죠. 그거의 가장 큰 계기가 바로 가까운 데 있었던 이베리아, 이곳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아랍어를 라틴어로 번역해서 이 번역 서적들이 가까운 프랑스와 이탈리아로 전해져서 이것이 학문적 활동으로 하게 되는 거고, 또 이런 서적들이 만들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교육 활동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중세 초기에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다 수도사들 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원에 있는 부속 학교 중심으로 이렇게 사제 양성을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중세 중기 후기를 지나면서부터
이 수도원에서 아예 민중들을 향해서 재속 학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뿐만 아니라 뭔가 일할 수 있는 행정관료도 양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속 인재 양성이 필요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콜락이 만들어지고 대학이라는 것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 솔본 대학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솔본 대학은 노트르담 수도원의 부속 학교가 파리 대학으로 성장을 했고, 거기서 이 기숙사에서 출발한 이곳이 이제 소르본 대학이고, 이 스콜라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니베르시타스였던 거죠.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어떤 교육기관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유럽의 가장 오래된 대학이 볼로냐 대학이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라고 볼로냐가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그건 맞지 않고요. 현재까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대학은 이집트하고 모로코에 있어요. 그게 가장 먼저 생겨났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 여기도 다 신학이었죠. 그러니까 신학 중심으로 이루어졌었고, 서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은 볼로냐 대학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대학에서 가르쳤던 과목을 흔히 세븐 리버럴 아트라 그래요. 삼학 사과. 삼학은 언어와 관련된 문법, 수사학, 논리학, 사학과는 수학, 기하학, 천문학, 음악이었는데, 이 삼학 사과는 원래 로마 제국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그리스를 점령해서 그리스에 있던 좀 배운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사로 쓰기 시작했죠. 이때 주로 로마의 귀족들, 자제들한테 가르쳤던 게 바로 삼학 사과고, 이것이 나중에 동로마 비잔틴 제국에서도 삼학 사과로 계속 유지가 됐어요. 이 문화가 지금 중세 후반기에 서유럽으로 전해져서 삼학 사과가 계속 교육이 이루어졌던 거죠. 이게 대학 기초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중에서 법학, 신학, 의학은 이제 대학원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법학, 신학, 의학은 대학원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학교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원래 대학이란 것은 대학을 누굴 만들어가지고 학생을 뽑은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조합을 흔히 길드라고 그러죠. 자, 길드라고는 학생 길드가 모여서 선생을 초빙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선생은 주로 수도사들이죠. 수도사들이 가장 배운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수도사들을 교수로 불러다가 돈을 주고 가르치는 이런 형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대학의 주체는 학생인 거죠. 대학의 주체는 교수도 여기에 행정을 보는 사람도 아니고 학생이 대학의 주체고 학생 중심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바로 그 우니베르시타스, 이게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고등교육기관의 독점 용어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학에서부터 가장 많이 연구된 게 바로 신학이라 할 수 있죠. 볼로냐 대학에서는 법학이지만 사실은 이게 또 교회법이에요. 로마법에 기반한 교회법. 또 파리 그리고 옥스퍼드 중심의 신학을 연구했던 그곳에서 신학을 연구하는데, 자, 그 전까지는 중세적 신학이었다가 12세기, 13세기에 새로운 책들이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책은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플라톤의 사상, 영혼 불멸 사상, 그리고 이데아 사상이 나중에 플로티노스에 전달되고, 그 플로티노스가 그리스도교의 신학에 이제 포함돼서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서 이렇게 기독교에 포함되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은 몰랐었거든요.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3세기경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어 원본도 들어오고 또 라틴어 번역도 들어오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알게 됐는데, 이때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대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 중에서 부동의 원동자라는 개념을 발견합니다.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자, 이게 부동의 원동자예요.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신처럼 보이잖아요. 절대자. 절대자는 자신은 중심에 딱 있으면서 다른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한다. 천구에 있는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한다. 이런 개념을 신학에 도입하고 새로운 사조들을 가져다가 새로운 신학 연구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계기를 맞는 것, 바로 동방문헌이 이동을 한 거죠. 예전부터 전해지던 성서라든지 몇몇 권의 책들이 8세기, 9세기에 수도원에서 필사된 것들이 조금 알려지긴 했어도
이것만으로는 이 학문적 활동을 하기에는 아주 극히 적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이 점차적으로 이슬람 세력에 영향을 받아가 축소되기 시작해요. 그 아나톨리아 반도도 전부 셀주크 투르크한테 뺏기고 발칸 반도도 수시로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이탈리아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은 이주할 때 뭘 가지고 가죠? 자신들의 갖고 있는 무기가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학문을 할 수 있는 책들을 가지고 이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건데요. 1397년에 그리스 학자 마누엘 크리솔로라스가 피렌체에 와서 강연을 합니다. 1408년에는 그리스어와 비잔틴 고대문을 갖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라틴어 또는 아랍어를 라틴어 번역된 이런 것만 하다가 아예 원전 아르스토텔레스의 그리스어 판본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배워서 이것을 직접 접하고 싶어하는 요구가 생기게 되죠. 자, 조반니 아우리스파는 플라톤의 나머지 필사본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되고 번역된 플라톤 책이 아니라 아예 헬라어로 쓰여 있는 플라톤 책들이 이탈리아로 들어오게 되고 이탈리아에서 그리스어를 배우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죠. 당연히 좀 학자들이죠.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하는 학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고 1453년에 결정적으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죠. 그 함락 직전에 많은 학자들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여기 하나의 물결이 있었는데요. 수도원에 9세기경에 필사된 책들이 양피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밖으로 나오진 않았었는데 이 수도원에서 잠들어 있던 고전들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포조 브라치올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그 교황의 비서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이게 수도원에 있는 서적을 찾으면 돈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이런 고서적을 입수해가지고 다른데 이렇게 써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 고서적을 찾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문헌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깨게 되었다. 또 여기에 중요한 사건이 인쇄술이 발전하는 거죠. 종교개혁이 그러니까 인쇄술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 많이 알잖아요. 그 사실은 인쇄술에 의해서 먼저 깨게 된 건 르네상스예요. 책이란 건 사실은 이렇게 손으로 필사해가지고는 한 사람 읽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쇄가 있어서 이 필사를 하던 것에서 15세기 중반에 인쇄물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던 거죠. 또 예술가라는 사람들, 건축가 이런 사람들은 그냥 공방의 화공이지 이 사람 어릴 때 뭘 배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뭔가 고대의 지식을 알려주려면 인쇄물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비싼 필사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15세기 중반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고 그 인쇄술이 알프스를 넘어와서 베네치아에서 인쇄 공장이 열리고 그 베네치아에서 책들을 많이 찍어내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학문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